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15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행한 일당이 잡혀서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죠. 그런데 유사한 사건이 안동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출한 후에 찾아간 3학년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요. 성매매의 대가는 고스란히 선배가 가로챘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 여중생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숨져서 더욱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이 성매매 강요라니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포항의 경우처럼 성인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겠고요.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아이들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야겠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ight.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구 안동역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잠시 후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 이슈 짚어볼 텐데 어제부터 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가 됐죠?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네. 대상은 이제 7일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 갱신 연장하는 경우인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연 20%를 초과하게 되면 이건 불법입니다. 계약서상 이자뿐 아니라 뭐 수수료, 뭐 연체 이자 이런 대출 관련된 모든 부대 비용은 금전적으로 모두 이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또 이제 금융회사 간 거래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 사적인 금품 거래에서도 10만 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이자 상한선 연 20%를 준수해야 합니다. 뭐 최고금리를 넘겨서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8년 27.9%에서 24%로 인하된 후에 3년 만에 4%가 또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 신규 대출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갱신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캐피탈, 네. 카드사는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을 해서 기존 대출 차주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 업계에서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20%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빠지는 데는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들은 이제 기존 대출자들한테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대부업계에서는 지금 이 기존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한번 문의하시면 이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뭐 다른 뭐 금융회사 내지는 뭐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통해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는데 좀 헷갈리는 게 이 대부업하고 캐피털 이게 차이가 뭔가요? 대부업체는 이 대부업법상 이제 그 대부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 데고요. 네네. 저축은행, 뭐 캐피탈 그리고 뭐 카드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뭐 그 모회사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자회사로 뭐 자동차에 대한 이제 할부 금융을 한다든가 네. 이럴 경우 이제 할부 캐피탈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전업카드사의 경우에는 보통 뭐 삼성이라든가 KB국민과 같은 전업금융사에 딸려 있는 이 카드사는 이제 카드사로 분류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특화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곳을 이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대부분 단순히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뭐 기존 계획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얼마나 이자 경감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사람을 지금 정부는 한 208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연간만 수천억 원 상당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 만큼 금융사들한테 손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거나 혹시 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우려인데요. 네. 이 최고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았던 저신용자가 갱신하기 위해서 대출 만기를 요청을 했다. 이럴 경우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돈 떼일 우려가 그만큼 크다라는 점 때문에 네. 이 대부업체에서조차도 이제 이 밀려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이제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한 208만 명 정도가 본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처럼 대부업체에서조차도 이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할 사람들 저신용자 대략 한 1만 명 정도로 지금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한 10%가 넘는 3만 9천여 명 정도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몇 가지 정책금융 상품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연 이자가 20% 이하인 이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도 낮춘 이제 햇살론과 같은 이제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넉 달 동안은 정부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혹시나 이제 연 20%를 초과해서 금리를 요구하는 이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1만 명은 지금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다 정부 계획대로 이게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27%가 넘는 금리에서 네. 또 3년 만에 20%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우려가 이들 취약계층, 저신용자들,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서 네. 이분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정책금융 상품이 있지만 그 한도, 폭, 제한,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흡수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어쨌든 초기이고 지금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만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혹시 영업을 중단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발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초저금리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제1금융권에는 돈이 밀려들고 있거든요. 이자가 이제 이 예금 이자가 1% 남짓이지만
지금 양극화로 오히려 이제 은행의 예금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 이제 대출금리 상한을 이제 내리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대출에 비해서 이제 이 자금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특히나 대부업체나 이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제 부실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 하시는 분들, 캡탈이나 아니면 대부업체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익성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정말 이제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하는 이제 업체도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측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4% 인하잖아요. 이 4% 인하라는 수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부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거고요. 27.9%에서 24%를 낮췄던 것도 3.9%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10% 두 자릿수보다는 보통 한 3, 4%, 2에서 한 5% 내외 이제 범위 내에서 좀 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역시 이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를 더 낮춘다기보다는 오히려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금리가 이제 당분간은 좀 적용이 돼서 앞서 제가 이제 이 불법으로 이제 20%를 초과하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근절이 우선이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더 한 자릿수 내지는 10%대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아직은 금융당국의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보면 이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파업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이제 올해 파업 찬반 투표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전체 노조 조합원이 한 4만 8천여 명인데, 전체 조합원의 73.8%가 찬성을 했고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따지면 무려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파업 돌입 여부 일정 논의하게 되고,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명령 내리면 현대차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현대차는 앞서 2년 동안은 무분기였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에는 이제 한일 무역전쟁 여파로 파업을 하지 않았고요. 또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모두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는데, 만에 하나 이제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무분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코로나 시기 계속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물량도 지금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이렇게 강행하려는 건 왜죠? 올해 임단협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이 주장을 좀 보면 기본급 99,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은 이 회사 이익의 30%까지 지급해달라. 그리고 정년은 65세까지 연장하고 국내 공장 일자리를 좀 유지해달라 등의 굵직굵직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사측은 지금 기본급 5만 원 인상, 여기다 성과금 100%에다가 플러스 300만 원. 또 일회성이긴 하지만 품질 향상 격려금으로 200만 원. 여기에 이제 1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를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거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사 모두 이제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고 노조 역시 무조건 파업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공언해 왔기 때문에 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에 안에 탑에 돌입하게 되면 무슨 협력업체도 문제고요. 네. 소비자들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지금 인기 차종의 경우에는 차종 출고 대기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차량 출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올 연말까지 차량의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해 주는 걸 연장했는데 이 혜택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노사 모두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 파업을 좀 전개하면서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이끌어낼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룹 총수가 된 이후에 첫 번째 파업이라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파업이 그 휴가 전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파업까지는 갈까요? 글쎄요, 이제 노조가 지난 2년간은 굉장히 좀 호의적이었고요. 네. 또 그리고 지난해는 임금 이제 동결까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노조는 옛날 강성 노조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이걸 이제 이번 임단협 이제 요건에서 약간의 좀 절충점, 그리고 이제 이번 협상을 파업의 어떤 찬성하라는 이유도 회사 측의 어떤 조건 양보안을 좀 종용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모두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에 나란히 시장 전망치 훌쩍 뛰어넘는 이른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역대 2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63조 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53%가 늘었습니다. 네. 12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뭐 반도체 특수 누리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판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창립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인데 LG는 사실 이번에 만년적자 사업 스마트폰을 좀 떼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전에 치중하면서 순이익이 더 늘었습니다. LG 생활가전, TV 판매가 각각 호조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1분기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데 하반기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은 이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 접는 새 폴더폰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다 LG전자 역시 이 맞춤형 가전이라는 이제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상 전망치도 훌쩍 뛰어넘는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주가는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5개월 넘게 9만 원대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7만 9,9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전문가들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이 워낙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실적보다는 시장의 흐름 또 기관들 매매 패턴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네. 이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굉장히 사상 최고치, 오르기만 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하반기에도 조금 이 상향 쪽으로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네. 삼성과 LG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지금 전문가들의 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아마 이제 주가도 조금씩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인데요. 구 안동 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동시의 큰 과제죠.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해야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도심의 쇠퇴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 안동역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대일 의원입니다. 네. 지난달 옛 안동역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하셨어요. 예. 네,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마련한 토론회였나요? 예, 지난해 12월 17일자로 해서 우리 안동역이 현재 송년동으로 위치를 이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안동시 도심부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버스터미널이 송년동으로 이전을 했고, 또 12월에 또 기차역이 이전함으로 해서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또 뭐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지금 급격히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안동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보고, 이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동역이 지난해 12월 17일 이전해서 지금 구 안동역 부지 그 근처에 인구 감소, 상권 위축 심각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뭐 주민분들, 상인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상인분들이야 지금 절박하지요. 과거에 우리가 옥동 신시가지가 이렇게 또 생겨나고 또 신도청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또 기존에 있던 버스터미널 그리고 이번에 또 기차역까지 옮겨가면서 지금 시내는 정말 뭐 유동인구도 크게 줄고 지금 뭐 활력도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상인들이 지금 뭐 초주금 지경에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주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빈 네. 상점들도 많이 늘었죠. 예. 지금 가보면은 곳곳에 임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옛 안동역 부지가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그 토론회는 뭐 전반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뭐 한편으로는 공동주택도 건설해야 된다, 또 문화복합공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또 인구를 좀 유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정말 의견들을 잘 이렇게 한번 수렴을 잘 해봐야 되고 네. 또 안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무리하게 이렇게 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안동시가 뭐 부집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안동역 하나만의 어떤 전면 개발보다는 지역의 많은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 이렇게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선형 개발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체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공동주택 건설, 뭐 문화 복합 공간. 도 있었고요. 또 무리한 부지 매입보다는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예. 네, 철도 부지 사용료 이게 큰 부담이다. 또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일단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예,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철도 부지가 지금 국가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 거라서 부지 매입이나 개발하는데 약 한 뭐 1,700~8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냈는데 네. 안동시와 또 우리 철도공단이 오랜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아마 뭐 토지 매입비가 약 한 352억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데 한 620억 이래가 전체 이제 뭐 1,000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안동시에서도 아마 지금 몇 년째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비용을 이렇게 들이기보다는 이전 정부와 경북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익적 철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이렇게 좀 정비를 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또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1,700억, 1,800억보다는 협의를 해서 한 1,000억 정도로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안동시에 부담이 되니까 국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또 유휴부지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자, 또 아파트를 만들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공간을 좀 더 조성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안동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또 우리 안동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야 뭐 도청 쪽으로 인구 유출이라든지 기차역 등으로 이래 이전이 돼가 지금 도시가 마비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도 유인구 확보 또 그리고 뭐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이렇게 안동을 방문해서 보고 즐기고 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활기찬 장소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발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바람도 갖고 있고 그런데 안동 시민들의 의견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어쨌든 지금 안동시에서 아마 기차역사부지 기본계획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땅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정말 전문가들의 어떤 입장을 잘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개발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전문가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주변에 시민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동 시민들의 생활형 공원 중심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계획도 나왔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물론 뭐 그 계획도 뭐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 지금 우리 안동으로 보면 조금 나가면 낙동 강변에 뭐 명품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또 가까이는
원룡교 쪽에 또 뭐 공원도 조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공원 쪽 개발보다는 뭐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뭐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는 안동의 정체성하고 맞는 그런 뭐 대표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이제 뭔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활기찬 공간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연결돼서 관광도 하고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좀 구도심 쪽의 어떤 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안동에는 이미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조금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부지 같은 발전을 할 때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경우도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경우가 있나요? 어디가 있을까요? 뭐 국내에서는 어쨌든 기차라는 테마를 가지고 뭐 삼척의 레일바이크라든지 네. 예, 전남 곡성의 기차 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서울은 뭐 경의선 숲길처럼 뭐 카페나 맛집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명소화시킨 곳도 있습니다. 네네. 또 외국도 이렇게 보면 영국 런던의 킹스 크로스 이렇게 역세권 재생 사업이라는 그런 장소도 있고 또 지금 세계 최대 어떤 스타트업 캠퍼스가 조성된 그런 프랑스의 스테이션 F 같은 그런 크게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 물론 뭐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또 도시의 어떤 규모나 이런 어떤 주변 여건들하고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정말 해야지 뭐 우리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은 어떤 뭐 꼭 철도라 해서 철도라는 어떤 뭐 주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대일 의원님은 이렇게 뭐 삼척, 곡성 다 가보셨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디가 좀 좋은 것 같으셨어요? 이제 뭐 곡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관광객들도 좀 많이 찾는 지역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뭐 도시 특성이라든지 이게 이제 철도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모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 문화라든지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철도와 어떤 뭐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는 뭔가 좀 우리 정체성하고는 조금 맞지도 않고 뭐 이미 개발한 데가 많기 때문에 또 희소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뭐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뭐 그걸 전체적으로 뭐 철도라는 걸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다른 지역하고 철도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하고 어떤 우리가 차별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안동은 안동에 맞는 뭔가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뭔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딱 몇 개가 좀 딱 꼽히면 참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직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그러면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 안동 역사부지는 우리가 안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동의 어떤 정체성을 또 새롭게 세우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역사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충분한 논의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우리 뭐 안동만의 어떤 문제로만 될 것도 아니고 뭐 이제는 정말 경북도도 적극 나서서 정말 지역이 이제 함께 고르게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나 또 경상북도 의회 전체도 우리 또 역사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뭐 뒷받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안동 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올 거라서요. 이후에도 연결 계속 해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들이 지금 참 많은 논란에 휩싸였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분석을 했더니 무단 발췌 의혹도 있고 표절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2007년 8월과 12월에 각각 기초조형학연구라고 하는 그 학술지하고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고 하는 학술지하고 두 군데에 각각 제출한 논문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2008년 2월에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 논문이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 논문이 일단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들을 계속 다룬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특히 기초조형학 연구에 대한 논문이 부재에서부터 뭐 관상과 중압 아바타를 통해서 그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로형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7년 보고서에서 작성된 문장이 조사와 수로를 붙여서 논문의 한 단락을 다 채우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에 한국 디자인 포럼에 제출된 논문 같은 경우는 멤버십 유지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유지라고 하는 게 멤버십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한국말을 그냥 영어로 소리나는 대로 쓴 거였어요. 유지를 그냥 유지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YU 이렇게 해서 한글로. YUJI라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부재에서부터 그대로 나가 있고 적어도 3개의 언론 기사를 출처 없이 발췌에 옮겨놨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 기사를 복제한 저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319개의 낱말 중에 무려 87.8%인 280개 낱말을 기사와 동일하게 넣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하는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이 논문은 아예 다른 사람의 글이죠. 부연상치의 논문,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를 출처조차 기대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걸로 의심이 되고요. 전체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저를 작성할 때 650개 낱말 중에 74.9%인 487개의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바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연구의 주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제 자체도 실제로는 이 김건희 씨가 당시에 이사로 있던 한 회사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의 이사로 근무를 할 때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원저자 같은 경우가 지금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자신이 정리한 보고서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런 논문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렇게 남의 보고서를 갖다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요, 학술 연구로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절 또 수준 미달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은 학술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논쟁을 좀 피해 갔고요. 또 근데 김건희 씨가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논란의 상황들을 갖다 보면은 그러니까 논란을 갖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대로 실제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른 의혹들을 갖다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논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자신이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충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 핵심적인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원천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국민대 연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에서도 이번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의혹을 좀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정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예비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비 조사 착수를 위해서 준비 중인데 특히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따져볼 건데요. 근데 이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논문 2건이 학술지에 실렸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논문들도 본조사를 하면서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김건희 씨의 지도 교수였던 전순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 교수로 참가했던 이른바 그 유지 논문,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멤버십 유지로 변형했던 그 논문은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서초동 고급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관련한 의혹도 계속 커지고 있죠.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아크로비스타의 306호를 이 김건희 씨가 소유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2010년에 전세를 주면서 17층으로 가서 17층에서 윤석열 씨와 이제 그 동거를 갖다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2010년에 306호의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전세권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에서는 해외 연구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데 해외 교포 출신인 한 연구원이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아크로비스타에 곳을 계약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돈만 대준 것이다. 근데 해외 교포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게 하고 삼성전자의 이름을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이 살았다는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누구며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등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 주변의 그 소문들은 그 306호에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금이요 7억이나 됐는데 이 306호 같은 경우는 이미 6억 원에 담보로 제공이 돼 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억 원이나 묶여 있던 그런 집을 그때 당시에 시세는 7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였어요. 매매 시세가. 네. 그러면 누가 거기다 7억 원이나 더 내고 전세를 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깡통주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전입신고다 이런 말이 붙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돈으로 그 17층의 전세 계약을 또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17층의 전세 계약은 8억 5천에 있는데 그러면 1억 5천을 얹어서 그 전세가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또 90평 형량 때문에 실제로 시세는 매매가가 20억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20억 정도 되는 곳을 8억 5천에 전세를 들었다? 너무 또 싸게 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와요. 바로 그 이후에 그 전세집을 계약한 사람은 16억을 내고 전세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차이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삼성전자에서 계약을 할 때 이 돈이 뇌물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17층의 큰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필요한 돈을 삼성전자에서 대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유착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장모 최모 씨의 해외 송금 관련 수사도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지는 이런 의혹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해명들이 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들의 또 보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